네,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강두선입니다. 어, 저는 상수도를 전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 회의 같은 데 가서 제가 상수도를 전공한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오는 질문이 수처리, 상수도 처리하시는군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고 저희 상수관망을 전공한다 그러면은 상수관망도 전공하는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그거 그냥 관 이렇게 깔고 수도꼭지 틀면 물 칼칼 나오는데 그게 뭐 연구까지 할 게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이 2019년도 그 인천시에서 있었던 적수 사태 나고 나서는 이제 그런 질문들이 좀 줄었습니다. 아마 왜 그런 생각들을 하실까라고 제가 혼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상수관망 시스템이라는 게 대부분의 관로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이 구조물이다 보니까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지, 수질이 어떤지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연구 대상이냐라는 질문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제목으로 빅데이터 지능화 가상화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아마 이런 기술이 상수관망 네트워크에 쓰인다고 하면 그 질문을 했던 분은 뭐 이런 것까지 이 상수관망에 또 붙여서 일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상수관망 시스템이라는 게 지중해 매설되어 있는 구조물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기술들이 더 많이 필요한 분야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수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니까 수질이 어디에서 문제가 일어났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빅데이터라든가 가상화 기술이라든가 지능화 기술을 이용을 해야지만 우리가 그 상황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미리 대응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분야가 이 상수도 분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두 분께서 연구 결과를 막 보여주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저는 지금 총 4개의 파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1장이 제목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니까 이 물관리에 어떤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그래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2장에서는 이 상수도 운영 관리 분야의 현안이라든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좀 짚어보고, 이 2장에서 제가 짚은 문제점들을 3장에서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주로 이제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뭐 시사점, 그 다음에 정책 재현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연구 내용은 전혀 없고요. 죄다 어디서 이렇게 참고문헌에서 죄다 주워 와가지고 붙인 내용들이 많고요. 뭐 복잡한 수식이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꼭 전공이 상수도 분야가 아니시더라도 그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입 배경, 그 다음에 제가 3개의 키워드로 말씀을 드렸던 빅데이터, 지능화, 그 다음에 가상화 기술에 대해서 개요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에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인공지능 국가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뭐 이런 포스터가 보이시죠? 그래서 IT 강국을 넘어서 AI 강국으로 간다. 그러면서 그때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던 것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거에 발맞춰서 수자원은 뭐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그 현장에서 올라오죠. 상수도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성공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이런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하고 처리하고 예측하는 기술들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 정부의 캐치 프레이즈에 맞춰서 우리도 좀 나가야 된다. 이런 스마트 물관리 시대에 진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3개의 핵심 키워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 빅데이터는 워낙 자주 듣고 계시니까 아실 텐데요. 빅데이터가 처음 나왔을 때 이 빅데이터를 구분하는 3가지 이 부위,
그래서 3V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 볼륨, 규모가 크죠. 빅데이터는 아무래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variety, 그래서 다양성. 그리고 세 번째가 velocity, 뭐 처리 속도라든가 전송 속도를 얘기한 속도. 이렇게 3V로 이 빅데이터를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두 개의 V가 더 붙었죠. 그래서 두 개의 V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value, 가치라는 V가 또 붙었고요. 그 다음에 veracity라고 해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정확성, 뭐 정확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V가 붙었고 그 뒤로는 또 세 개의 V가 더 붙어서 AV다. 빅데이터를 정의할 때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쉽게 데이터를 되게 많이 수집을 하고 이거를 처리한다라고만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은 이 빅데이터 기술을 총 6개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가 생성하는 거죠. 센싱을 하는 거고 그거를 컬렉팅, 수집을 하고 이게 양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걸 저장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장하고 이거를 처리를 하죠. 그러니까 로 데이터에서 올라오는 게 뭐 전처리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처리를 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우리가 보기 쉬운 형태로 이렇게 표현하는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이 6개의 단계를 빅데이터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키워드가 지능화. 그래서 지능화라고 하면은 AI죠, AI, 인공지능. 아까 이 정경수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능화가 뭐 새로 생긴 건 아니고 1950년, 60년대부터 있었던 용어고요. 그리고 제가 대학원을 다녔던 97년에도 그 뉴럴 네트워크가 있었죠. 그때 막 코딩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2000년대 들어서 급격히 발전한 이유는 뭐 바로 다 아시겠지만 컴퓨터의 성능이 이렇게 굉장히 좋아지면서 이 지능화 기술이 굉장히 크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에는 체스가 딥블루라는 게 이제 체스 경기에서 인간을 이겼고 그리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도에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이었나요? 그때를 이겼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지능화 기술은 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빅데이터랑 떼어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이 바로 이제 이 지능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인공지능 기술을 뭐 이 문헌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3개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지능, 단일지능, 복합지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수자원 분야, 특히 이 수도 분야에서 주로 쓰이는 인공지능 기술은 학습지능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아까 정경수 교수님이 해주셨던 기계학습, 머신러닝 이 기술이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AI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키워드가 가상화 기술이고요. 가상화 그러면 VR, AR 이런 거를 떠올리실 텐데 저희 분야에서 가상화다라고 하면 이 스마트 시티, 스마트 시티를 떠올릴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요즘 뭐 모든 제안서 논문의 가장 핫한 단어죠. 디지털 트윈, DT라는 것이 이 가상화의 뭐 대표적인 기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에는 총 디지털 트윈의 기술 단계를 총 5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레벨 1부터 해서 레벨 5까지 해서 레벨 5가 가장 하이 레벨의 디지털 트윈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인 수준이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4단계를 이렇게 막 하고 있는 수준인 것 같고요. 마지막 5단계라고 하면 완전 자율로 모든 그 의사결정이라든가 액션까지도 다 자율적으로 하는 단계가 레벨 5, 디지털 트윈의 레벨 5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아직 레벨 5에는 도달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디지털 트윈 기술의 필수 요건이라는 걸 이 밑에 5개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상성, 운용성, 실시간성, 모듈화, 서비스성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이 페이지에서는 제가 간단한 개요만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 제가 키워드를 말씀드렸던 게 이제 빅데이터, 그다음에 지능화, 가상화 이렇게 3가지 키워드고 두 번째 장에서는 이 상수도 운영 관리 분야의 현안이 어떻고 문제점이 어떤 거를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상수도 서비스를 크게 4개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밀한 상수도 서비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정밀한 상수도 서비스는 바로 이 데이터, 빅데이터 기반의 확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좀 중요한 얘기는 안전한 상수도. 그래서 지금 각종 그 수리, 그다음에 수질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사고 대응을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세 번째 상수도 서비스는 효율적 상수도 서비스라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약간 좀 키워드가 다르긴 합니다만 이 상수도 시스템이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그리고 탄소 배출 이런 게 요새 굉장히 좀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ESG 경영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가 효율적 상수도 서비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첨단 상수도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시티, 스마트 워터 시티 혹은 스마트 물순환 도시 이런 개념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정밀한 상수도 서비스는 이 빅데이터, 상수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의 기반을 확장하자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상수도의 운영 데이터는 크게 이 관리자 입장, 수도 사업자 입장에서의 데이터와 사용자, 수용가의 데이터로 우리가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입장에서는 뭐 취수를 얼만큼 하고 정수 처리를 얼만큼 하고 배수지의 수위가 얼만큼, 배수지에서 얼만큼 나가고 하는 전통적으로 저희가 쭉 이렇게 모니터링 해왔던 데이터입니다. 상대적으로 시간 단위도 짧고 잘 관리가 되고 있었고요. 수용가 데이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들 아파트에 빌 오면은 매월 사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게 이 수용가 단위에서 데이터라고 하면은 타임 레졸루션이 월 단위입니다. 월. 매월 얼마. 그러니까 데이터의 시간적 레졸루션이 분석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러프하죠. 그래서 최근에 그 테스트 베드가 되는 도시라든가 신도시 같은 아파트에는 계량기마다 스마트 미터를 달아서 뭐 10분 단위로 혹은 1시간 단위로 이렇게 물 사용량을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스마트 미터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데이터의 정밀도를 이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수도 분야에서 좀 중요한 데이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데이터들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니까요. 요새 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데이터가 바로 민원 데이터입니다. 이 민원 데이터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19년에 있었던 인천 적수 사태입니다. 그래서 인천에 사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적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 샤워기의 필터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다 모니터가 된 거죠. 센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필터의 색깔이 언제 까맣게 변하느냐. 갑자기 까맣게 변하면은 민원을 막 듭니다. 우리 집 그 수돗물 수질이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이 민원 데이터를 그냥 행정적인 데이터로 이렇게 간주를 했었는데, 요새는 이 민원 데이터, 사람들이 수질이라든가 혹은 뭐 수압이 지금 낮다라고 하는 그런 민원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 비정형 빅데이터가 되고 있고, 그런 그 민원 데이터와 실제 사고 사례를 연관해서 분석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안전한 상수도 서비스인데, 키워드가 사고 대응이죠. 그래서 상수도에는 크게 수리 사고라는 게 있고 수질 사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 사고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그 관이 파손이 돼가지고 단수가 되고 물 공급이 안 되는 거 우리가 수리 사고라고 하고, 수질 사고는 그 인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적수 사태라든가 혹은 뭐 독극물이 투입이 된다든가 뭐 유충 그런 사례도 있었죠. 그런 이제 사고를 기존에는 사후 대응에 급급했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빅데이터를 이용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민원 데이터를 이용을 하고 지능화 기술을 이용해서 좀 사전에 그런 사고를 미연에 탐지하고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K워터에서도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사고를 미리 감지를 하는 거죠. 데이터랑 지능화 기술을 이용해서. 그래서 어떤 오염물이 발생이 됐다라고 탐지가 되면 오염수를 자동으로 배출을 한다든가, 그리고 그런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능화 기술, AI라든가 머신러닝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을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미연의 사고를 감지하고 탐지하는 연구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효율적 상수도 서비스는 약간
그 결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수도는 그 인프라 중에서도 굉장히 에너지 소비가 큰 인프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처리를 하고 또 펌핑을 하고 하는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고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가 굉장히 배출이 많이 되고 그래서 환경 문제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수자원 분야랑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SDG 지속 가능 발전 목표 17개의 의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 17개의 의제를 ESG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E 하면 environmental이고 S 하면 social이고요. G 하면 governance라고 해서 ESG 경영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죠. 그래서 SDG와 ESG 경영을 접목을 해서 이 SDG 17개의 항목 중에서 S에 몇 개, E에 몇 개, G에 몇 개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걸 또 상수도 분야랑 또 이렇게 좀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수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환경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탄소 발생이라든가 ESG 경영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발맞춰서 우리 정부가 2020년도에 물관리 분야 탄소 중립 추진 정책이라는 것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테이블에 보시면 제가 5번째로 박스를 해놓은 물관리 분야 탄소 중립 추진해서 물 절약 및 재이용 활성화, 물 흐름 전 과정에서의 탄소 저감, 그다음에 물 관련 재생에너지 육성 및 탄소 상쇄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 그 다음 해에 K-워터에서 ESG 경영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탄소 중립 목표 및 전략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축사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지금 43개 정수장 중에서 2020년도에 2개소를 넷째로 탄소 중립을 완전히 달성한 정수장이 나왔고 이 정수장을 2030년도까지는 43개소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게 이제 K-워터의 탄소 중립 추진 방향이고 아무튼 이런 쪽으로 더 이상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최첨단 상수도 서비스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워터 시티, 스마트 물순환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그림은 부산 엘코델타 시티, K-워터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부산 엘코델타 시티가 대표적인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가 되고 있고 스마트 시티 하면 따라오는 키워드가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트윈 기술이 급부상을 하고 있고 그 부산 엘코델타 시티의 7가지 그 스마트 물순환 도시에 표방하는 7가지 타겟이 있었는데 그 7가지 중에서 4가지 스마트 정수장, 스마트 물관리, 하수제 이용, 그다음에 수열 에너지 기술 이런 것들이 상수도 분야와 관련이 되어 있는 스마트 물순환 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해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는 용어도 요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 맞느냐, 뭐 CPS가 맞느냐라는 논의도 있고 있는데 그 얘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CPS 혹은 DT가 6개의 구성 요소가 있다라고 합니다. 상수도 분야에서. 그래서 CPS 설계 원칙 첫 번째가 상호 운영성, 그다음에 가상화, 분산화, 실시간, 서비스 중시, 모듈화 이런 설계 원칙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수준이 상수도 분야에서 뭐 중하 정도라고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좀 하라고 판단이 돼 보이는 부분이 가상화,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이제 실시간화 이런 2가지의 분야에서 우리나라 상수도 분야에서 하 정도의 수준인데 요거를 좀 끌어올려서 중 이상의 레벨로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필요성을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제가 상수도 관리 운영 분야에서 현안이라든가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렸고 3장에서는 그거에 대응을 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그런 현황, 문제점들을 어떻게 그 대응해 나가고 있고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 주로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빅데이터 기술을 어떻게 상수도 운영 관리에 활용하고 있느냐 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한 2017년부터 해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지방상수도를 현대화하고 관로도 교체를 하고 스마트 미터도 달고
하는 식으로 지금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2020년, 2022년에서 총 1조 3천억 규모로 스마트 상수도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모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멈췄고, 요거를 지능화 기술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고를 미리 대응하고 하는 것 쪽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그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 않나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 상수관로를 3D로 공간 정보를 좀 해서 뭐 유수율을 개선한다든가 하는 연구들이 이 왼쪽에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상수관로의 유수율 개선 기술 기획 이런 것들이 벌써 2017년도에 벌써 나온 사례들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원 데이터, SNS를 통하거나 혹은 전화를 해서 수도 사업자들에게 했던 민원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그런 민원이 다발로 발생하는 민원 다발 지역의 관을 좀 파봤더니 노후관로가 많이 있고, 실제로 그런 노후관로에서 녹물이 나온다든가 하는 누수가 일어난다든가 하는 것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런 노후 상수관로에 대해서 자산관리 계획이라든가 교체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지금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외도 뭐 별반 우리나라랑 하는 거랑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수도 그 관리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국외라고 해서 특별히 뭐 다른 건 없었고요.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총 24개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상수도 분야에 활용할 수 있겠다 싶은 12개의 빅데이터를 제가 아래에 테이블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들여다보시면 아까 정경수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클러스터링이라든가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기법들이 이 상수도 분야, 뭐 또 더 넓게 보면 수자원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능화 기술은 뭐 계속해서 이 밑에 그림들을 보면 K-워터의 스마트 물관리 체계 모식도, K-워터의 상수도 사고 대응 AI 기술 개념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K-워터를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문헌을 많이 찾아보다 보니까 확실히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K-워터에서 이런 상수도 분야에 기술 개발에 좀 앞장을 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능화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에 좀 사고를 미리 감지하고 탐지하고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시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이게 빨리 현장에도 적용이 돼야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내에 이런 지능화 기술을 이용해서 상수 사고 대응을 했던 사례들을 좀 보면 LSTM이라는 건 다 아실 텐데, 그런 지능화 기술들을 이용해서 누수를 미리 감지하고 탐지하는 연구들을 합니다. 감지라는 것은 누수가 발생했다라는 거고요. 누수를 탐지한다라는 거는 그 위치를 좀 좁혀가는 과정을 우리가 탐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필드에 나가서 이렇게 사운드를 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탐지도 하지만, 간접적으로 이런 지능화 기술을 이용해서 대략적인 위치를 탐지하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원 데이터랑 그런 데이터를 AI 분석 기술을 이용해서 훈련을 시켜 놓으면 아주 소수의 민원이 왔을 때 선제적으로 우리가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대응을 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외 사례도 저희와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좀 한 가지 재미있었던 것은 이 GPR이라고 해서 Ground Penetrating Radar라고 해서 밑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GPR이라는 기계인데요. 이게 이제 도로를 쭉, 그 관로가 도로 밑에 깔려 있으니까요. 도로를 쭉 이렇게 가면서 영상 같은 거 혹은 뭐 이런 것들을, 영상은 아니겠죠, 그런 파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감지를 해서 사고를 대응한다 합니다. 그래서 사고 대응이라는 게 누수가 어디에서 발생했고 또 누수로 인해서 싱크홀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런 GPR이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이게 꼭 드론 같지만 이 GPR이라는 장치를 매단 드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드론이 도로를 따라가면서
이런 관측을 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대응하는 그런 기술들도 국외에서 시도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ESG 상수도 운영. 그래서 ESG 경영이 약간 좀 생뚱맞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K-워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ESG 경영을 표방을 했고요. 그리고 뭐 GS건설이라든가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이 상수도관을 보수하고 했을 때 그 공사 인부의 뭐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우리가 공사를 하겠다 이런 것들도 다 ESG 경영의 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로 좀 시선을 넓혀 보면 이 그 세계 물기업 뭐 여러분들 아시는 수에즈라든가 베올리아 이런 세계적인 물기업들이 뭐 동남아시아라든가 중국으로 이렇게 진출을 하고자 할 때 그런 기업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기업의 ESG 리스크 레이팅이라는 걸 또 쭉 점수를 매겨서 리스크가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ESG 경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이 상수도가 민영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해외에서는 지금 상수도가 민영화가 된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간의 이런 경쟁이 되게 치열하고 그런 기업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물 기업들도 이런 ESG 경영을 표방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해외로 물 산업에 진출을 했을 때 이런 ESG 경영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지만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트윈 기반 첨단 상수도 운영 관리인데요. 이 페이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PS와 디지털 트윈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CPS라고 하는 게 이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가상 물리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하고 디지털 트윈은 저희가 그냥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좀 이 두 개의 차이가 뭔가라고 궁금해서 뭐 많이 찾아봤는데 저도 명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CPS와 디지털 트윈을 처음으로 주창한 분도 다르고 주창한 시기도 좀 다릅니다만 지금은 약간 혼용이 돼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찾아본 걸로 봤을 때 공통적으로 디지털 트윈이 CPS의 약간 하위 개념이다라는 것은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고 디지털 트윈은 말 그대로 디지털 카피죠. 그러니까 실제 시스템을 컴퓨터 모형을 이용해서 카피한 이 모형에 좀 더 집중한 개념이 디지털 트윈이고 CPS 같은 경우는 물리 세계와 가상 세계를 총칭하는 인터액션 하고 있는 좀 더 브로드하고 좀 상위단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트윈은 어떻게 보면 이게 CPS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로 그렇게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두 개는 조금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요즘은 쉽게 그냥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디지털 쌍둥이죠. 그러니까 시스템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컴퓨터 모형을 만들어서 이 컴퓨터 모형을 이용해서 실제 시스템에서 일어날 법한 것들을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고요. 시스템에서 올라온 데이터를 이용해서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 해석 결과를 또 시스템에 반영해보는 이런 거를 우리가 디지털 트윈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부산 에코데타 시티가 디지털 트윈 기술의 뭐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뭐 3차원 영상, 꼭 이 3차원 영상이 다 디지털 트윈은 아닙니다만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 쉽게 운영자도 접근할 수가 있고 모의를 해볼 수가 있고 결과를 네트워크 실제 시스템에 적용해보고 이런 시나리오 분석도 해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K-워터뿐만 아니라 지금 지자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전주시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디지털 트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얼마 전에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도 이런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을 해서 자기네 상수도 사업소를 좀 더 개선을 하겠다. 뭐 그 사고라든가 수질 문제라든가 이런 식의 접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외 사례 같은 경우에 이 왼쪽의 그림이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 스마트 시티 시범 구축 테스트 베드를 쭉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 이미 도시가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으로 이렇게 컨버트하기가 힘들어서 주로
중국이라든가 이런 개도국을 대상으로 물기업들이 들어가서 이런 디지털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고요. 그래서 뭐 논문이나 보고서에 보면 뭐 포르투갈 리스본의 디지털 트윈을 구축했다, 스페인 어디에 발렌시아의 디지털 트윈을 구축했다. 그래서 들여다보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기존의 그 빅보드의 개념에 그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자기들 스마트 시티 하고 있다, 뭐 디지털 트윈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자료를 찾아봤더니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런 기술에는 훨씬 더 선도에 서 있고, 특히 그 중심에 K-워터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점이랑 정책 방향 제언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도 분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온전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능화 기술을 이용해서 사고를 미리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물기업이 해외로 진출을 할 때 ESG 경영도 빠뜨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상화, 디지털 트윈이 지금 아까 제가 5개의 레벨이 있다, 단계라고 했는데 지금 한 3, 4단계 정도 수준인데, 이 5단계를 가기 위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물기업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단계를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언을 말씀을 드리면, 뭐 제가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이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을 해야 되고, 제가 한 지난달쯤에 K-워터에서 설문조사하는 그 이메일을 받았는데, 공공 데이터를 더 오픈하겠다라는 그런 굉장히 좀 바람직한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좀 더 많이 오픈하고 더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능화하고 있는데, 이런 지능화 기술, 표준화된 기술들이 스마트 시티 이런 개념들이 좀 더 표준화가 돼서 어느 사업소나 조금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표준화된 체계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에서 뭐 파주시라든가 세종이라든가 부산 에코데이터 시티 같은 이런 시범 적용들이 테스트베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지역에 이런 신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시범 적용이 이루어졌으면 좀 더 기술 발전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